자, 사회심리학 입장 지난번에 이어서 보시면 자, 상대방이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의 동기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로 기대한다. 앞서 봤던 그런 귀인, 개인 사고에서 살펴볼 내용이 귀인이다 말씀드렸는데, 귀인이란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근본 귀인, 오류, 자기 고향적 귀인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이 넓게 얘기해서 도시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면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착각, 고정관념, 편견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기서 동기라는 것이 우리 가서 또 이후에 대인 동기 이걸 또 살펴볼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기 큰 제목 나와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중에 첫 번째 사회심리학적 입장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동기란 말이 나왔는데 이 동기는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실제 한다기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컫는 이름이다, 개념이다. 흔히 우리 개념 또는 개념 정의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개념 정의하는 것이 동기예요. 근데 그 동기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는 반대로 기대한다. 이것이 앞서 봤던 자기 고향적 귀인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더 넓게 얘기하자면 이게 결국 도식의 속성과 관련되어지며, 결국 이것이 또 결국이라기보다는 또 제가 우리 투사란 말 심리학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 원인에 해당하는 즉 행동은 결과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 행동을 보고 어떻게 사고가 났지? 환경 때문이다. 교통 상황 때문이다. 아니, 그 사람의 행동에 원인이 되어지는 동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난 경우에 운전 실력이 미숙하다, 한눈을 팔았다, 그런 것들을 동기라 얘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에 두는 것인데,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에 우리 그 귀인을 할 때 그 원인을, 즉 행동의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 그 원인에 대한 동기를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게끔 그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는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결과니까 그 원인을 해당하는 동기를 추론할 때 이렇게 여기 얘기한 대로 비난하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유사한 그런 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나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우리는 추론하는, 인과관계 추론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준다, 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자기 고향집 귀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지고요. 제가 참고한 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네 번째, 사람들은 역할과 역할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렇죠. 제가 제 부모님을 만나면 자녀의 역할이 있고, 또 가정에 가서는 배우자의 역할, 또 그리고 부모, 저는 모가 아니죠. 부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이렇게 수업이로 만나면 제가 또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소위 교수자의 역할이 있고, 제가 또 이렇게 강연을 듣는다든지 수업에 참가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또 학생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 늘 상황마다 역할로서 서로 관계를 맺죠. 자, 그럼 맺는데 이런 보상과 대가는 주관적 평가에 의하며
그렇죠. 내가 경험하는 그 결과가 나한테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달리하면 보상이냐, 대가냐, 손해냐, 처벌이냐. 어, 여러분 뭐 심리학 들어보신 분은 처벌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체벌은 처벌에 아주 이제 한 일예가 될 테고, 그죠? 뭐 우리가 처벌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어떤 결과,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좀 전문적으로 그렇게 개념 정리하지 않습니까? 자, 보상이란 말이 나와서 제가 처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보상, 대가 또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뭐 처벌이다, 손해다 이런 것들은 다분히 주관적이죠. 네, 주관적이죠. 그래서 보상과 대가는 주관적 평가에 의하면 사람들은 적은 대가로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 즉 역할과 역할로 만나는데 그 역할 속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때 주어지는 그 결과물이 보상이냐 대가냐 아니면 처벌이냐. 대가에 대한 대응되는 거예요. 손해인가요? 저는 손해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처벌이냐 손해냐 이런 것들은 주관적이다. 저는 물건을 사게 사고 싶어요. 그럼 저한테는 물건을 사게 샀다면 저한테는 그런 상거래, 결국 그 물건 파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상호작용하게 될 텐데, 뭐 온라인 쇼핑이 되었다, 뭐 직접 제가 가게에 가서 뭐 그렇죠, 서로 흥정을 해서 물건을 사든, 아니면 식당에 가서 뭐죠, 뭐 음식을 먹든, 결국 그 안에서 이제 역할과 역할로 손님과 주인으로 고객과 아니면 판매자를 이렇게 만날 텐데, 저는 물건을 사게 샀어. 그럼 저한테는 보상 대가지만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죠, 손해고 그런 처벌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처벌이라는 개념은 지금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좀 전문적인 의미로 쓰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대표적인 체벌에 해당하는 그런 처벌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자, 어쨌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가 바로 우리는 다분히 그 평가는 주관적이다. 그리고 바로 이 평가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이고, 바로 이 상대적인 말 속에 이제 주관적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정서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바 있고,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내리는 평가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정서적인 그러한 판단이 될 텐데,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다. 금방 제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그런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판매자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적은 대가로 큰 만족을 얻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다 원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맞나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거래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속담이 생각났는데, 어쨌든 우리는 다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적은 대가로 많은 만족을 얻고 싶어 한다. 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했는데, 뭐 싸우는 경우도, 아니면 갈등하는 경우도 그것이 뭐 지금 돈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도 다 결국은 주관적인 보상, 대가, 손익 평가와 관련해서 그것이 갈등이 되어서, 그것이 뭐 언쟁이 되어지든 뭐 주먹 다짐이 되어지든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 민족이나 국가의 경우에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제 사회 교환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 사회 교환 이론은 우리가 베푼 것과 얻는 것 간의 공평한 교환을 기대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경향을 사회 교환 이론이라 하는데, 결국은 상호작용, 양방향적 상호작용하면서 뭐 기브 앤 테이크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이제 상호 교환 이론과 관련된 뭐 경구랄까요, 할 수 있는데, 우리 공평한 교환을 기대하는데, 이 공평하다는 것이 뭐 주관적이라는 거죠. 다분히 내가 생각하기에 이익이 되면 공평한 것이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네, 주관적이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이후에 이제 도시란 말을 종종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공유했으니까 나름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제 그걸 좀 전달하고 싶어서 뭐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도시이라는 그 개념 하에서 보자면은 이것이 당연히 타당성이 없고 그죠? 그리고 주관적이고 그것이 결국은 착각을 낳게 되어지고 고정관념 편견까지 낳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상호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갈등도 낳고 또 좋은 의미의 착각이 된다면은 또 우리는 긍정적인 그러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으로 기억합니다만 어느 곳에서나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인간관계란 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아주 그냥 뭐 상식적인 얘기고 뻔한 얘기지만 또 들어보면은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느 인간관계에서든 질투와 뭐 그때 갈등이라 했으니까 경쟁 뭐 이런 것들은 필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바로 그러한 갈등 그런 것들이 주관적인 그러한 평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시대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또 각자가 갖고 있는 도시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반화 도매금으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몇 개의 정보만 가지고 그냥 제 표현을 하자면 도매금으로 그냥 다른 정보도 다 그러하리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랄까요? 필연적인 그 결과로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갈등, 경쟁, 질투, 싸움 이런 것들을 낳는다. 그런 측면이 삶에 있어서 문제시 되어질 때 당연히 이제 문제거리고 부적응의 이제 사례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인관계, 인간관계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술지시로 알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그죠?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역할과 역할, 즉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이름 하에서 보상과 대가를 많이 받고 처벌과 손해는 적게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앞서 1차시니까 1주차에 봤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다 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적은 대가로 많은 만족을 얻고 싶어 한다. 이것들이 인간관계의 어떤 본질이다. 그래서 우정, 사랑, 조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즉 개체 수준에서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 집단 전체도 유지하게끔 하지만 또 그 안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갈등과 경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뭐랄까 역설적이긴 하지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사회심리학적 입장.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중에 사회심리학적 입장 끝나고 두 번째 성격심리학적 입장입니다. 자, 사회심리학적 입장은 대인관계 속에서 결국 타인 또는 어떤 그 상황적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이제 사회심리학적 접근이다 말씀드렸고 그 사회심리학적 접근과 관련해서 이제 대인 지각이라는 이름으로 초도 효과, 현저성 효과, 후광 효과를 받고 그때 우리가 접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자극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즉 상황 하에서 대인 지각 즉 타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영향을 주는 걸 봤었고, 그리고 또 대인 사고라는 이름 하에서 귀인, 즉 인과관계를 추론함으로써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적응적으로 행동하지, 내가 어떻게 내 행동을 통제하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그것이 사회적 상황에서 근본 귀인 오류라든지 자기 고향적 귀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과성, 즉 귀인을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심리학적 접근.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사회 교환 이론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그렇게 상호작용 간에 일어나는 그런 대가, 처벌, 보상, 손해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성격심리학 입증이라는 것은 그런 외부 타인이든 아니면 사회적 상황이든 그런 것들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또는 경험이, 자극이 우리의 대인 지각에,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예라면은 성격심리학은 나 안에, 이렇게 나 안에 소위 우리가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성격은 어떻게 개념 정리하는지는 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성격 우리 많이 얘기하고 성격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다 개념 갖고 계신 바로 그런 성격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소위 원인에 해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것들이 이제 성격심리학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적 입장은 이제 말 그대로 사회, 이제 외부 환경, 사회적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 대인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물론 그거 얘기할 때 제가 도식이라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도식은 우리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체계, 세상을 보는 하나의 이론이라 했는데 바로 그런 도식, 이론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었느냐, 그걸 여기서는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 어떤 내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성격심리학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회심리학적 입장 얘기를 드리면서 도식이라는 개념 말씀드렸고, 도식이라는 것은 나 안에 어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그것이 여기서 성격에 대응되어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성격심리학 입장이나 사회심리학 입장을 따로 떼놓고 분리해서 배타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이것이 결국 외부에 주어지는 사건, 정보, 그것이 물리적 현상이 되었던 아니면 타인의 행동이 되었던 타인의 존재 자체가 되었던 그것들이 나와 상호작용할 때, 나에 영향을 줄 때, 또 나 안에 그렇죠?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이미 도식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지식체계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라는 이름 하에서 그런 경험들, 사건들을 낳는 거니까 이 두 개 성격심리학 입장과 사회심리학적 입장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걸 구별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는 성격심리학 입장에서 이제 정신분석학적 이론, 그리고 다음은 또 인본주의적 이론, 그리고 또 행동주의적 이론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볼 테고, 여기서는 또 정신분석학적 이론 안에서는 또 하위로 또 프로이드, 또 볼비라는 사람, 말러라는 사람 이렇게 해서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또 사회심리학적 입장보다는 또 내용이 좀 많죠. 자, 첫 번째 성격심리학적 입장을 보시면 그 중에 첫 번째 성격심리학적 입장이 아니라 성격심리학적 입장 중에 정신분석학적 입장. 그 중에 첫 번째 보면 정신분석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떠오르는 게 이제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행동에는 비합리적인 힘, 무의식적 동기가 있다. 앞서 제가 동기라는 것은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또는 원동력 이렇게 개념 정의할 수 있다. 뒤에 가서 좀 더 정확하게 대인 동기할 때 동기는 어떻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해하기도 좋고 또 뭐 그죠? 정확성도 없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즉 우리 안에는 무의식적인 그런 동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는, 여기서는 힘이란 것이 이제 동기에 상응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썼는데, 그죠? 비합리적인 그런 동기가 있다는 거. 어디에는, 우리 행동에는, 어떤 행동에는, 뭐 여기 우리는 인간관계를 다루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행동에는 어떻게, 모든 행동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가정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애 첫 5년 동안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바로 이 본능적인 욕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힘, 이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욕구 중에서도 이제 우리 뭐 메슬로의 욕구, 동기 제가 언급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만, 그때 뭐 그 사람이, 그 메슬로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동기들은 뭐 또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뭐 세분화시켜서는 또 뭐 여섯 일곱 가지 또 세분화시키는데, 어쨌든 여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는 딱 그 본능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 동기 두 가지에 주목을 한 거예요. 주목을. 특히 처음에 이제 성욕에 주목을 하고 이후에 또 공격성에 주목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욕과 관련해서 리비도라는 그런 용어도 개념도 소개했었고,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타나토스에서 죽음의 욕구, 죽음의 동기가 있다, 뭐 이렇게 또 가정했다 할까요? 그런 개념도 소개했고, 성욕과 관련해서는 그 생의 욕구, 살고자 하는 동기, 리비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욕구를 중요시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설명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입장이죠. 자, 본능적인 욕구가 얼마나 만족스럽게 해결되는지가 개인의 무의식적 내용, 성격을 결정한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 동기, 성욕, 공격성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생애 첫 5년이니까 주로 누구겠어요? 가족. 그 중에서도 1차 양육자가 되겠죠. 1차 양육자는 뭐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고모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엄마도 될 수 있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실제 일어나는 일 보면은 엄마가 1차 양육자인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고 대부분이죠. 그래서 생애 첫 5년 동안, 즉 엄마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동기가 얼마만큼 만족 해결되는지, 앞서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에서도 봤을 때 우리는 역할과 역할과 만나는데, 즉 1차 양육자 엄마와 아기와 엄마 서로 역할과 역할과 만나는데, 사회교환적 이론에서 봐서도 그렇고 서로가 가능한 한 손해, 처벌보다는 이익과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만족스럽게 해결됐는지가 개인의 무의식적 내용, 즉 성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라는 것은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첫 5년 동안에 결국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그런 경험을 결정하는 성격이 5년 동안에 1차 양육자, 특히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각자가 갖고 있는, 즉 1차 양육자와 그 피보호자, 자녀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의 원인, 즉 동기가 상호간에 부지불식 간에 그것이 만족스럽게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것이 이후에 5년 이후에 평생 동안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되지 못한 나와, 그리고 상대방도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나와 상대의 무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어렵고
상호 역동적인 것이 대인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좀 뭐랄까요, 복잡하다. 그리고 좀 참 대인관계가 우리 앞서도 제가 그런 경구를 올려놨지만 가장 이상하고 가장 예측하기 힘들고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것이 뭐 인간관계다. 뭐 이런 내용의 제 경구를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시 그 페이지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말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내가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되지 못한 나와 상대방도 그러한 상대가 서로 무의식을 바탕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동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5년 동안에, 첫 5년 동안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무의식적 동기가 얼만큼 해결되었냐, 그것이 영향을 주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역동적인 서로 주거니받거니 하는 가운데서 매번 그런 인과관계에 결과,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성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결정적 어떤 요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의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성격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비의 예착이론. 볼비라는 분은 대인관계는 이분도 보면 이미 생애 첫 1년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3년 동안 예착 대상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이 예착 대상은 1차 양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볼비라는 분은 어릴 때 아까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 5년이라 했는데 뭐 5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뭐 3년 5년 그게 특별히 중요할까요? 어쨌든 저희 현재 우리 나눈 내용에서는 어쨌든 초기에 1차 양육자의 경험이 이 애착 경험이 평생의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 결정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볼비의 애착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볼비는 1차 양육자 사이에 첫 1년 또는 3년 동안에 그런 애착 형성이 애착 대상과의 관계, 애착 형성이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 이것을 안전 애착. 제가 이거 안정이라 했네요. 이거 안정이 아니라 안전 애착. 그리고 안전 애착이 아닌 경우는 불안전 애착. 이렇게 크게 나눠요. 그리고 불안전 애착 속에서 또 뭐, 회피의 저항 애착, 그리고 혼란 애착, 뭐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이것도 또 다시 자세하게 또 소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안전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에 바로 심리적인 안전기지를 우리는 가지게 된다. 즉, 그 피양육자 아동은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이런 안전기지가 생긴 아이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고 뭐 두세 살 되면 이제 또래들, 뭐 이웃집 아이들, 과의 어떤 상호작용, 그것도 당연히 인간관계죠. 그것도 경험할 테고, 또 이제 초등학교 가서 이제 또래들 만나고 이렇게 할 때 바로 그런 상황 자체가 다 그 아동, 그 개인에게는 어떤 변화, 적응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변화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우리는 스트레스 하면은 좁은 의미로 그렇게 시험에 불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과중한 업무를 해야 된다든지 뭐 시험을 앞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했다든지 이런 좁은 의미의 그런 스트레스, 심신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생각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에 해당하지만 소위 나쁜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넓은 의미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내가 승진을 했다, 결혼을 했다, 이사를 했다, 뭐 진학을 했다, 그것도 다 뭐요?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것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즉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그 다 스트레스죠. 바로 이러한 안정기지를 심리적으로 그렇게 갖게 된, 경험하게 된 안정기지라는 이제 그런 은유적인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소개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갖게 된 아이들은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고, 즉 우리 스트레스는 변화를 요구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죠. 당연히. 그래서 불안을 요구하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챌린지블하게 도전적으로 그렇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안전애착을 통해서. 비유하자면 뭐 히말라야를 정복하는데, 등정하는데, 올라가는데 중간중간마다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 놓고 올라가다가 힘들고 다치고 영양공급이 필요하면은 또 베이스 캠프에서 힘을 축적해서 도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정애착을 경험한 그런 아이들은 심리적 안정기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학업을 하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인지적 능력도 좋고, 그래서 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정서적 능력, 정서 지능이 높다 할까요? 그런 것도 잘 발달되어서 사회관계, 즉 사회생활, 즉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뭐 평생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볼비의 바로 애착 이론이고, 이것도 크게 봐서는 바로 정신분석학적 이론 중에 이제 해당하는 거야. 프로이드와는 견해를 상이하지만 달리하지만 정신분석학적 이론 중에 바로 이제 볼비의 생각, 이것은 애착 이론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초기에 형성된 애착 관계가 비교적 일생을 통하여 대인관계에 반복되고 지속된다. 1차 양육자의 그런 인간관계가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뭐 반복하니까 당연히 생각나는 것이 1차 양육자와 어떤 관계였냐가 결혼 생활에, 그리고 배우자 선택에, 결혼 생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1차 양육자 됐을 때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반복 지속되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일생을 통해서 그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궁극적으로 애착 대상으로부터 독립하여 내면화된 애착 유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 조절과 여러 가지 대처 기술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독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그 애착을 통해서, 아까 안전애착을 경험하게 되면은 여기서 신뢰란 말이 나왔는데, 안전애착을 경험하게 되면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경험하게 되고,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불신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뭐 또래, 나아가서는 이제 배우자, 자기가 1차 양육자가 됐을 때 자녀에게까지도 그렇게 반복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볼비의 애착 이론이거든요. 불신과 관련해서는 뭐 저항 애착이냐, 또 뭐 혼란 애착이냐, 뭐 또 이제 뭐 회피 애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이제 신뢰감 형성과 관련해서 또 상이하게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불안전 애착은 신뢰감이 아닌 불신, 세상에 대한, 타인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게 된다 생각하고, 안전 애착을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 애착을 통해서 안전기지가 생기고 신뢰감이 생기면은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이어지는데, 내가 하나의 개별된 개체로서, 독립된 개체로서 그렇게 심신이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고, 즉 독립할 수 있고, 바로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결국은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의 행동,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스킬을 얘기합니다. 우리 뭐 후반부에 가서 바로 대인 기술이라는 것도 살펴볼 텐데, 즉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스킬을 살펴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안전애착을 통한 이러한 독립, 그리고 신뢰감이 결국은 정서 조절과도 관련되어진다. 제가 아까 뭐 정서와 관련해서 뭐 또래를 얼만큼 잘 사귀느냐,
사회적 적응을 잘하느냐 얘기했는데 사회적 적응 또는 사회진흥은 바로 정서의 문제다. 정서진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즉 정서가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 사회 지능이 뭐 높다,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이 결국은 정서 조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어떠한 이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대인 기술과도 관련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무엇이 정서 조절이. 근데 그 정서 조절이 뭐 바로 여기서 1차 양육자 사이에서 짧은 시기에 일어나는 그러한 애착 형성과 관련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볼비의 애착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말러의 대상관계 이론. 를 보면 이것도 이제 정신분석학적 이론 중에 또 뭐 한 형태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대상관계 이론 이런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대상관계 이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근본 동기다. 예, 아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성욕, 공격욕에 관심이 있었고, 뭐 우리 그 메슬로의 욕구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또 여차저차한 그런 동기가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말러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근본 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도 보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동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근본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우리 앞선 주차에 말씀드렸던 뭐 2000 한 4,500년 전에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개인형 명제가 생각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우리는 사회적 동물,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근본이 되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 원인이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말러의 대상관계 이론이고요. 물론 이제 말러의 대상관계 이론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메슬로도 그렇고 뭐 지금 뭐 프로이드도 1차 양육자 사이에서 동기가 얼마큼 충족되느냐 했으니까 우리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게 근본 동기고, 맨 첫 시간 우리 삶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는데 제가 폭을 넓혀서 이것을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결국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천재지변 뭐 그죠, 뭐 문명 문화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말르는 삶도 또 생후 3년, 그래서 3살 버릇 8 간다 3자가 나와서 제가 3살 버릇 8 간다라는 그 말이 생각나는데, 결국 참 그 속담대로 초기 경험이 참 중요해요. 그죠? 초기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가 상대적으로 이전의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가 바로 그 다음의 경험에 영향을 상당히 줄 테고, 또 그 다음 경험이 또 그 다음 경험에 이렇게 영향을 줄 테니까 우리가 뭐 이런 생후 3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발달 심리학에서 그죠? 발달이라는 것은 누적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발달 심리학의 기본 전제가 되어지는 뭐 생각,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방 뭐 초기 경험, 여기 생후 뭐 1년이든 3년이든 상대적으로 앞선 경험은 그렇죠? 다음 경험에 그렇게 영향을 주고, 그 경험은 또 그 다음 경험에 영향을 주고 해서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가 그 이후의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게 누적적, 계속 누적되어 가고, 그것이 또 완전히 분절된 것이 아니라 금방 누적적, 그리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후에 앞서 여기 뭐 볼비의 애착 이론에 있어서 그런 초기 형성된 그런 애착 관계가 이후에 인간관계에 반복 지속된다. 이것과도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역시 누적적 그리고 연속적, 연속이란 발달 심리학에 있어서 생각하는 그런 발달의 어떤 전제 과정이 연속적이라는 것하고 이어지죠. 그 총체적, 이 말은 뭐
인지가 발달되어지는 만큼 정서도, 그리고 신체가 발달되어지는 만큼 인지도, 정서도. 그러니까 인지도 발달하고 정서, 신체, 뭐 여기서 얘기하자면 뭐 어떤 대인 기술은 별개로 각각 독립적으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렇게 발달되어지거나 정체되거나 뭐 미숙한 것이 아니라 인지가 발달하는 만큼 정서도, 정서가 발달하는 신체도, 신체가 발달하고 대인 기술, 행동이 발달하는 만큼 또 인지도, 정서도 그렇게 같이 발달한다. 별개가 아니라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무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발달한다. 이런 것이 이제 개념이거든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발달 심리학을 자연스럽게 자꾸 생후 3년, 5년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리게 되고, 여러분 뭐 발달 심리학 배우면은 당연히 프로이드의 그런 정신분석학적 이론 배우게 되고, 성격 심리학을 배웠더라도 그 이론을 배우게 되고, 또 이러한 이론들도 배우게 되는데, 바로 생후 3년 얘기를 하는 다가 제가 이제 누적적, 연속적을 얘기하게 되었고, 앞서 봤던 볼비의 애착 이론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후에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반복 지속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요것들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후 3년 동안 양육자와의 공생관계에서 이 공생관계가 앞서 사회심리학에서는 역할과 역할로 만나서 서로 무엇을 주고받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볼비, 그리고 뭐 프로이드 이론에 있어서 1차 양육 사이에서 그런 동기 그런 것들을 얼마큼 충족시키느냐, 그리고 여기서 공생 서로 뭐 1차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생물학적 얘기하자면 나와 가장 유사한 어떤 개체 유전자를 물려주는 일, 그리고 아기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 생물학적 심리적 하는 개체가 건강한 어떤 성인으로서 살아남고 존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자 양육자 사이에서 부지불식간에 주고받는 그런 관계, 즉 공생관계에서 그 피양육자가 어느 만큼 분화되고 개별화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리적 독립을 하게 된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앞서 제가 독립이란 말, 볼비의 예착이론 얘기하면서 독립 얘기했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러의 대상관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분화 개별화, 심리적인 독립을 얘기하는 거죠. 분화 개별화가 되지 못하면, 즉 심리적 독립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뭐 또래,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배우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가 1차 양육자 됐을 때까지 그것이 계속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내용도 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일례로 뭐 이미 가정을 이루고 1차 양육자가 되어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중에도 자기의 원가족과의 관계가 그대로 자기 삶에 전이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영향을 주는 이런 경우가 바로 분화, 개별화가 잘 안 되어진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후 3년 동안 양육자, 1차 양육자 사이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한 개인이 개별화, 분화되어지는 이런 심리적 독립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후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분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부심이 결여되어지고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생기고,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관론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칭찬에 대한 욕구 그리고 공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칭찬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타인을 공감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자기애적 성격 장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존감에 문제가 발생한다. 분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개별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기서 분화, 개별화, 뭐 여기서는 대동소이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경계선 성격장애, 즉 대인관계, 자사, 그리고 정서 등이 불안정하고 심하게 충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충동적인 것하고 또 뭐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충동 통제의 어려움이 있고 타인에 대한 몰이해, 여기서 이제 공감 결여하고도 또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몰이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된 개체가 되지 못하면 여기에서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충동, 성통제 뭐 이건 정서 동기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 것도 그렇고 타인을 나의 어떤 심리적 울타리 안에 들여놓기에는 이제 내 자신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감, 결여 또는 타인에 대한 몰기에 등 타인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 말레이 대상관계 이론이고요. 자, 그다음 대인관계에 대한 이제 성격 심리학적 접근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끝났고 이제 프로이트, 볼비, 말른 살펴봤고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성격 심리학적 접근 중에 두 번째 이제 인본주의 이론 살펴보면요. 이 이론의 가정은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자아실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아실현. 앞서는 뭐 관계를 하려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 뭐 프로이드 같은 성욕, 뭐 공격욕이라는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서 뭐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 모든 행동이 그렇다 얘기하는데 이 인본주의자들 입장의 가정은 우리는 자아실현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자아실현의 이거 메슬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메슬로가 이제 대표적인 인본주의적 이론, 인본주의적 심리학자 중에 대표자가 이제 메슬로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메슬로의 이제 동기 이론 보면은 바로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동기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여기 말대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경향이 바로 이제 동기, 욕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자아실현을 하려는 동기가 있다. 이것이 이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부모의 인정과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아실현을 향하게 된다. 자, 자아실현의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 욕구에 의해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부모의 인정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즉 자기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결국 자아실현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동기를 충족하려는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바로 1차 양육자, 즉 달리하면 부모의 인정과 무조건적 사랑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전제, 가정이에요. 자, 무조건적 사랑. 이건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겠지만, 잘 못해도 무조건, 응석바지로 오냐 해주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조건,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랑을 해주고, 그걸 명시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기도 하나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걸 또 이렇게 명시화시키는 경우도 또 있겠지만, 자녀가 그걸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조건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소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정하고 그렇다면은 자기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아실현을 하는 경향성이 그것이 삶을 그리고 행동을 일으키는 어떤 동기, 원인이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적 입장이고 바로 그러한 자아실현의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경험. 여기서 부모 얘기 나왔으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여기서는 유기체적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 여기까지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자아실현을 하는 정도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지각의 정확된 영향을 미친다. 즉 자아실현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건 여기서 한다는 얘기는 자아실현을 완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욕구, 동기가 삶의 또는 행동의 원인이 되어지는 즉 자아실현을 하는
쪽으로 그 경향성을 보이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경우를 자아 실현자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아 실현을 완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동기가 발현되어지는 그러한 정도가 결국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관계 여기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인간관계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는지 지각 그게 된 정확도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적 경험이라 얘기하는 즉 부모의 인정과 무조건 사랑을 통해서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성 즉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 욕구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 해석, 평가할 때도 그것이 부정확하고 즉 왜곡되어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왜곡되어 있고 타인과 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경험에 대한 판단, 해석, 즉 지각도 왜곡되더라는 거예요. 이시 유기체적 경험, 즉 정확도를 반영하는 경우 달리하면 정확도가 높으려면 유기체적 경험을 해야 된다. 유기체적 경험을 할 때 그런 정확도에 반영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앞서 무조건적인 사랑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바로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그것이 암묵적이든 즉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명시적이든 아니면 암묵적이든 부지불식간에 그런 조건을 정해놓고 이렇게 할 때만 인정해주고 이렇게 할 때만 이렇게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가치 조건화 달리 하면 유기체적 경험에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치 조건화에 의한 그런 뭐 양육이랄까, 뭐 1차 양육자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탁월한 잠재적 발휘, 그리고 자아실현의 장애가 된다. 그리고 자아실현의 장애가 생긴 만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경험을 왜곡하고 지각하게 된다. 왜곡하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게 된다. 즉 지각이 왜곡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기체적 경험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바로 이제 반대되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인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자아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이자 충분한 조건은 바로 진실성이며 그리고 무조건적인 존중. 뭐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뭐 옹냐오냐 이렇게 응석으로 응석바지처럼 기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그죠?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 준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 보면 저도 뭐 많이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죠? 결국 우리는 인지, 정서 그리고 뭐 동기 또는 행동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심리를 나눌 수 있다. 마음을 이렇게 구성된다. 아니면 뭐 심리 과정이라는 것이 이러한 세 가지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식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 인지하고 정서는 이게 뭐 동기 양면처럼 따라다니고 정서하고 동기는 이게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다 이제 소위 생각하기로 이 삼자가 구성해서 우리의 소위 마음이란 것을 경험하게 한다. 마음을 구성한다. 뭐 심적 과정이 일어난다 하니까 이게 밀접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왜냐면은 정서라는 것은 결국은 뭐요? 상대적 비교를 통한 평가죠. 무슨 평가? 가치 평가죠. 물론 이건 심리적인 요소도 있고 생물학적인 그런 요소. 우리는 뭐 일단 인간이기 이전에 생물이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조건 하에서 심리적인 요소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서의 어떤 핵심 아니면 정서의 본질이다. 그 얘기하고 본질이다 할 때 바로 이런 평가가 우리는 뭐 우리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뭐 타인도 타인이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아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은 아까 부모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 말러나 볼비 이론처럼 뭐 1년, 3년, 5년 안에 끝나는지 아니면 뭐 더 기간이 긴지 짧은지 차치해서 그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존중, 사랑, 인정이 자아 실현, 잠재력 발휘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또 공감적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자신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이론에서. 근데 이것이 세 개가 여러분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것이 아까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의 대표되는 사람이 메슬로우란 사람이 있고 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분도 계시는데 로저우가 나요. 로저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로저스가 바로 인본주의적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가져야 할 조건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가져야 할 이 조건이 결국 내담자로 하여금 자아 실현의 그런 경향성 쪽으로 나가도록. 그죠? 아까 인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전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는 근본적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타고난 동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상담 장면이라 할 때 바로 상담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바로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뭐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자 중에 대표격이 되어지는 메슬로와 로저스 중에 로저스가 생각하는 상담적 인본주의적 상담에서 얘기하는 그 바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이기도 하다.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또 인본주의적 이론. 자, 메슬로 좀 전에 제가 인본주의자 대표격이 되어지는 분이다 했는데 메슬로의 자아 실현자의 특징. 아까 자아 실현자는 자아 실현을 완성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경향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아 실현자의 특징이 있다. 효율적인 현실 지각력이 있다. 아까 지각력 말씀드렸죠. 자아 실현 그리고 잠재적 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기체적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 지각 자체가 왜곡된다 했는데 자아 실현자의 특징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각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타인과 자신을 수용한다. 좀 전에 봤던 그 뭐 상담자가 갖춰야 할 조건 그리고 자아 실현의 뭐 필요 충분 조건에서도 공감이 있었죠. 그 이제 수용 공감 측면에서 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뭐 타인을 수용한다면 공감이 될 테고, 그죠? 자기 자신을 공감한다. 자기 자신을 공감한다면 좀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우리 흔히 나를 수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이제 아까 인지, 정서, 동기 이렇게 이제 삼자가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또는 심리 과정을 구분하는 어떤 세 가지 개념이다 이 말씀드리면서 정서라는 것이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저도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즉 수용하지 못하고 제 자신도 계속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까 어떤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기준에서 계속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제 자신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처내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용으로 되어질 때 달리하면 자아실현자는 그런 것들 저처럼 그러지 않고 이게 자신을 수용하고 결국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수용하고 사랑하더라.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자의 특징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이고 자연스럽다. 외부에 의해서 억지 대인 동기에 가서도 뭐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이런 걸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외적인 어떤 힘, 압력, 즉 외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내적 동기에 의해서,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움직인다. 즉 외부 압력에 움직이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 노예 같은 삶이 아닌 주인과 같은 삶이 자아실현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 중심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효율적인 현실 지각력을 바탕으로, 그죠? 어떤 갈등 요소, 문제라는 것이 이제 해결해야 될, 적응해야 될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감정에 의해서 이게 대처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문제 중심적으로 그렇게 뭐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풀어나간다. 그런 것이 자아실현자의 특징이다. 그리고 사생활과 독립의 욕구가 뚜렷하다. 앞서 말러 이론에서 개별화 분화, 그리고 볼비 이론에서 독립된 개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독립의 욕구, 아니면 욕구를 뭐 동기로 얘기하자면은 독립의 동기도 뚜렷하고 자기 사생활, 즉 개인별화 분화가 되어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떠하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자아실현자의 특징이다. 그리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성격을 지녔다. 뭐 자율적이란 것이 여기서 보면 뭐 독립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이라 저는 여기지고요. 그것이 아까 말라가 얘기하는 개별화 분화하고도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다 얘기를 제가 앞서 나왔던 용어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또는 수용하고 연결시키 얘기하자면은 공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뭐 그런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지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뭐 처벌, 보상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상대적인 가치평가에서 제 자신을 계속 이렇게 처벌하고 뭔가 좀 바람직하게 여기질 때는 또 이렇게 이제 뭐 보상을 줌으로써 교만해졌다가 좌절했다가 고만했다가 좌절해졌다가 이런 것 자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민주적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다스린 것처럼 이러지 않는다. 뭐 자기 자신에 있어서도 그렇고 타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자아실현자의 특징이더라.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 높다. 즉 개인적 이익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관심은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관심이 높다. 이것들이 결국 뭐 아까 공감하고도 다 관련되는 얘기죠. 그리고 창의성도 높더라. 이게 딱 틀에 박혀 있지 않다는 거죠.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즉 이게 틀에 박혀 있고 획일적이라는 것이 어디 보면 비민주적인 성격하고도 이렇게 관계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떤 하나의 사건, 문제에 있어서도 그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도 이제 결국 민주적인 것하고도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깊은 우정을 나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깊은 우정을 나눈다. 깊은 우정을 나누려면은 그죠? 그 만나는 관계들이 다 서로 독립된 그런 건강한 개별화, 분화된 사람이었지 한 사람이 한 사람에 의존하고 또 누군가 상대방에 의존하는 이러한 피지배적, 비민주적인 관계, 자율적이지 못하다면 깊은 우정이 생길 수 없겠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 결국은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세분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같고 다 연결되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중첩되는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중첩된다고 저는 여기지는데 그게 몇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눈다는 얘기 자체가 아까 주인으로 살아간다, 민주적이다, 자율적이다, 독립적이다 뭐 이런 것하고 다 관계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다. 그 유머 감각 이것이 창의성하고 관련되죠. 여러분 뭐 창의성 얘기할 때 항상 유머 이거 같이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이것도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고 신비 체험 또는 절정 경험을 한다. 뭐 신비 체험하면은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는 언뜻 생각나는 그 좁은 의미의 뭔가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괴기스럽고 뭔가 그런 것들 뭐 흔히 해서 뭐 귀신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어떤 예를 들까요? 뭐 저는 뭐 전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뭐 어떻게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대충 짐작하고 들은 바로는 뭐 그런 뭐 성인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소위 성스러움, 신적인 거룩한 어떤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신비체험과 절정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의 만드는 지식 체계 이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더 초월된 그러한 경험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성인이라 얘기하신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경우가 바로 자아시현자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제가 당장 생각나는 것이 우리 뭐 4대 성인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예수 같은 사람들 또 뭐 시달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자아시현자에 해당하는 신비체험, 절정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이제 들고요. 그다음 이제 수단과 목적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한다. 네. 뭐 인간 자체를 뭐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을 생각하라. 그것이 아까 뭐 앞서 봤던 그죠? 그 존재 자체를 그 유기체적 경험을 한다는 것 관련해서 가치 조건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해준다. 이 말하고도 관련되겠네요.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구별한다. 그리고 문화적 동화에 저항한다. 예. 지금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옳고 그름, 어떤 가치 판단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뭐 예수나 뭐 시다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문화적 동화에 저항한 분들이죠. 그 당시에는 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숙자와 같은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 혁명적인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다 소위 왕따를 당한 즉 문화적으로 동화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시기 지나서 지금 수천 년 그렇죠. 뭐 예수만 하더라도 뭐 서기로 따지면은 뭐 2000년 가까울 때 2000년이 되는 셈이고 시다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00년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말 그대로 자아실현자의 대표격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지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문화적 동화가 아니라 문화적 동화에 저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뒤에 가서 메슬로의 그런 욕구 중에 최상위가 자아실현자인데 그 경우에도 보면은 하위 단계의 욕구들은 우리의 생물학적, 심리적 생존과 유지를 위해서 사회에, 문화에 동화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점점 상위로 올라가서 자아실현의 욕구, 즉 동기를 추구하는 자아실현자 단계에서는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즉 문화에 저항하는 동화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욕구 단계를 메슬로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메슬로의 자아실현자 특징이 문화적 동화에 저항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행동주의적 이론,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중에 성격 심리학적 접근, 그 중에 하위 세 번째 행동주의 이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